정말 오늘은 우리 발제하신 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오전에 발제하신 분들이 참여를 못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토론 시간이 좀 맥이 없었는데 오늘은 끝까지 잘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뭐 질문할 게 좀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이제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리는데 우리 기독교 통일학회가 올해로 이제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주년 특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번 모임인 5월 30일인가요? 토요일에 저희들이 20주년 기념 특별 대회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좀 미리 세이브하셔서 그날 꼭 같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조 발제로 이규영 박사님이 북한의 적재적 두 국가론과 동서독 두 국가론의 비교 및 함의를 해주셨고 임상순 박사님이 이어서 북한의 적재적 두 국가론의 담론 분석과 9차 당대 전망을 해주셨고 김병로 박사님이 한국과 조선, 남북한 정통성 경쟁과 통일국가 정체성 모색에 대해서 해주셨고 우리 이수봉 박사님이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한 성경적 조망에 대해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조경일 작가님이 12.3 내란 이후 현중 담론 확산 메커니즘 연구. 그래서 모두 이제 오늘 5개의 발제를 저희들이 듣게 됐는데 자, 여러분 이제 들으면서 도전도 많이 받고 많은 것들 배우기도 했겠지만 또 질문도 아마 많이 생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이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가급적이면 한 분이 이제 한 번 질문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 또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분이 질문하실 때 한 분에게만 질문할 수도 있겠고 또 뭐 2분, 3분에게 질문할 수도 있겠고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병옥 박사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들으면 북한이 두 국가라는 데서 제가 보니까 이기영 교수님은 저 동서독 사례, 또 이수봉 교수님은 성경적 해석했는데 아마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 국가론에 대해서 많이 앞으로 논의돼 가는데 개념 정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그런 쪽에서 뭔가 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수봉 교수님이 적재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오거스틴하고 루소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루소 같은 경우는 조금 해당되는데 오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국가 조금 이런 걸 논할 때 뭔가 전제 조건들이 존재를 뭘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를 하겠다 적어도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영토가 있어야 된다.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론 성경적 해석이 이자 그게 틀린다고는 볼 수는 없을 텐데 해석할 때 또 거기서 국가론을 두 국가론을 어떻게 또 만들 것인가 하는 건 조금 조작적 정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거 조심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수봉 박사님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 이수봉 박사님. 네,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시는 영광을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국민 영토 주권이 국가의 3요소다.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저도 잘 배우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별 이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다루면서 국민 영토 주권에 의한 것이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얘기기보다는 두 개의 세력이 대립적 관계, 적극적 대립적 관계에 있다고 할 때 그 성경이 그걸 지지하는가라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국민 영토 주권에 의한 국가를 얘기한다면 더 어려워지겠죠 이제. 그리고 사실은 우리 김병로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적대적인 주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두 국가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김 박사님 질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에 주목했냐면 성경이 적대적 두 세력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라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고 거기에 한정된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더 확장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금방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정치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제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네. 귀한 발제들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총신대 안인섭입니다. 제가 이제 이 발제들을 쭉 어느 한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고민을 좀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기독교 통일학회라는 정체성으로 볼 때 두 국가론이 어떤 것이 더 효용이 있느냐 혹은 어떤 것이 더 유익하느냐의 관점을 우리는 더 넘어서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시대에 던져진 이 화두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쪽으로 우리가 각도를 좀 맞춰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쪽 발표들 참 많은 좋은 그 이론과 혹은 좋은 그런 담론들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한 민족이라고 반드시 한 국가를 할 수는 없고요. 또 제가 공부했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한 나라가 네덜란드하고 벨기에로 두 나라로 독립돼 같이 두 나라가 됐습니다. 아예. 근데 그게 좀 경우가 우리가 달라요. 거기는 스페인 그 신성로마 제국의 그 박해 때에 저항하면서 개신교 민족 국가로 발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놓고 노선이 갈렸고 나폴레옹 이후에 강제로 합병시키니까 거기에 벨기에가 뛰쳐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한반도에 두 국가가 생긴 배경이 뭐냐 거기부터 시작을 한다면 기독교적 관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우리는 그 고려 이후로는 뭐 통일신라 이후로는 한 나라였는데 두 국가가 생기게 된 배경 가운데는 일본의 식민 지배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한 일본의 패망 이후에 남과 북을 각각 이제 관할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과정에 전쟁이 발생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해야만 그냥 유럽의 네덜란드하고 벨기에처럼 혹은 독일이나 혹은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한 민족이 두 나라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와는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근본적인 그 과정과 그 원인이 과연 성경에 부합하느냐, 즉 성경 기독교 정신에 맞게 이런 현실까지 왔느냐를 되물어보고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정치학이나 사회학이나 혹은 역사학이나 이런 학계의 기독교 학자분들께서 고견을 모아서 담론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한 분 질문보다는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근데 그걸 이제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 특히 저 같은 경우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한국교회 보수교회가 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역사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한 인식을 좀 공유하면서 목회자들이나 혹은 기독교 지성인들이나 이런 크리스찬들이 좀 더 이렇게 성경적 관점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화두를 많이 던져갔으면 좋겠다. 과연 어느 것이 기독교 정신이냐. 그래서 증오하거나 혹은 전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화평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가면 이 두 국가론에 대한 정치적인 함의를 넘어서는 어떤 방안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번 여러분들께 던져봅니다. 귀한 질문 주셨는데 우리 이규영 박사님이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학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의견을 좀 피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기독교 정신이 얼마나 구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까 점심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 된 지가 47년째, 48년째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7학년인데 그러니까 한 3분의 1은 난 크리스찬이었고 3분의 2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서도 난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지금 하이브리드,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저도 정치학을 하고 국제정치를 하다 보니까 세상의 현실을 볼 적에 제가 공부한 이 학문, 이게 제 분석의 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분석 틀이 다 맞느냐? 그렇게도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학자로서 저는 이 현실, 국가 이런 걸 어떻게 분석하는가, 그 분석 관점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공통의 답을 도출해내는데 하나의 좀 이 길라잡이나 뭐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늘 우리가 지금 기독교 통일학교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에서 이제 체험도 좀 많이 해봤고 그러나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이고 물론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날아오는 것은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담지자로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끝없는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제목, 이 주제인 두 국가론에서 제가 좀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국가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국가가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저는 내면서 이제 하이브를 했는데 우리 크리스찬이 기독교적 관점을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이제 학자의 입장으로서 또 달리 뭐랄까요? 주장한다랄까요? 그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기독교인들 내에서 통일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거의 만장일치의 의견 합일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기독교인의 포션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건 현실의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정치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뭐 선거나 뭐 이런 거 연관이 됩니다만 현실과 당위 속에서 크리스천은 소수입니다. 메조리티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메조리티라고 하면은 사회를 쫙 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쭉 그래서 견인할 수 있는 엄청난 포텐셜, 다이내믹이 거기 들어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더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역설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크리스천 내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가? 저는 그거 그렇게 돼 있다 하나가 돼 있다라고 과감하게 답변을 못합니다. 사실은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가 대사회적인 논의 고민하는 것이 똑같이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것부터 극복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회에 가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 부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좀 한번 생각을 해봐서 우리 크리스천에서 이런 활동들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건전하고 우리가 나갈 바를 고민하고 그 대안을 한번 모색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제가 오히려 더 좀 비판적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사실 그런 데 있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한 발 뒤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앞을 긴 호흡을 한번 맞춰보자 이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가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지금 두 국가 간의 대결 속에 있는 것들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거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어쩔 수 없이 자의든 타의든 내생적이건 외생적이건 북한과 남한의 대결이라고 하는 건 참 민족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줄이고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사고를 판단, 개인의 사고를 결정짓는 이데올로기의 엄청난 영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한 비극인 것이죠. 이게 그것이 우리는 아직까지도 극복이 되고 있지 않았는데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 북한에서 주장하는 국가의 관념이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국가의 관념이든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국가가 나를 위해서 나의 안위, 세큐리티가 되었죠. 다양한 방면에서 건강, 재정 모든 부분에서 안위를 보장해주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국가가 나에게 이걸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똑같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인간 같은 구체적인 형상물이 아닙니다. 국가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딨냐라고 하면은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니면 대부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조금 더 혹자들은 뭐 지리적으로 지경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이 독립해서 서바이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단이 되는 것이고 그 집단이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공통 일정한 내에 같은 집단들이 같이 공생하고 공동 번영하기 위한 하나의 집단인 것이죠. 그것이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페르디난드 트웨니스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게마인샤프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하나는 게제샤프트라는 말을 씁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게마인샤프트에 해야 될 것인가 게제샤프트라는 것인가 속할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게마인샤프트라는 것은 독일에서 게지이라고 하는 말은 집합적인 말을 하던 전철입니다. 함께 더불어 이런 말입니다. 샤프트라는 건 명사를 나타내고 마인이라고 하는 말, 게마인에서 게마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이의 소유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과 같은 것이 집합되어 있는 단체 그걸 의미합니다. 근데 요것하고 게제샤프트라고 하는 말은 마인이라고 하는 건 소유를 중심으로 한 집합입니다. 그러나 혈연을 중심으로 한 집합입니다. 근데 게제샤프트라는 것은 인터레스트라는 중심으로 형성된 단체인 겁니다. 과연 국가가 어느 쪽으로 봐야 될 것인가? 내심 우리 크리스천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나를 극복해서 게제샤프트 우리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집단 속에서 자기의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나머지 다른 사람부터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있죠. 그 집단을 위해서 같이 더불어 가야 될 사람들 중에서 같이 번영하는 데 힘을 합치고 희생한 부분은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 이기적인 탐욕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얘기 돌아가서 얘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북한 관계에서 지금 적대적인 두 건에서 이런 부분들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김정은이가 주장하는 국가 전체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남한에서 생각하는 국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 개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지금 저도 학자로서 이렇게 요약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에서 담론은 굉장히 많습니다. 비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우리들이 지식을 많이 습득했기 때문에 가능하시는 거 보는데 여기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코멘트, 크리틱, 대안 제시 이런 거 할 적에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Without meism, 나 빼고 이래 다 이렇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나를 포함하면 아마 그런 비판들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오늘 토론하고 발표하고 볼 적에서도 또 우리가 다른 데서 우리 크리스천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도 나를 포함시킨 공동체 그거를 진정으로 생각하면 이런 적대적인 국가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다 더 슬기롭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훌륭한 대안들 지혜가 많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예람되지만 조금 더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자, 질문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또 지금 동영 장관이 얘기하는 평화적인 두 국가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국가, 그러니까 민족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국가로 인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까 이제 정 박사님이 논평을 하면서 이 두 국가론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이제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이제 논평을 하시면서 해주셨어요. 정지웅 박사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나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보수적인 분들이 만약에 북한을 하나의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을 한다면,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고 뭐 공산 체제고 또 뭐 일당 독재 국가지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는 지금 많습니다.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도 그렇고 몽고도 그렇고 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인데 우리가 그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에 우리가 내정 간섭을 잘 안 합니다. 뭐 그 안에서도 지금 사실은 인권 탄압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유독 그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할 뿐만 아니라 왜 정부가 그것을 공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또 정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 독립된 국가로 우리가 각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독일에서 동방 정책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당장 통일 얘기하지 말자. 우리는 평화롭게 이 분단을 관리하는 것을 우선하자. 라고 이야기를 한 그것이 지금 우리 남북 간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우리 김명로 박사님이 우리가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인정하자. 그렇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생각을 하자. 이게 아주 저는 옳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지웅 박사님 반대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반대할 수도 있고 두 국가로 해서 무조건 반대하셨는데 과연 지금 현실에서 그 두 국가를 미래를 생각하고 뭐 그런 걸 생각한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일단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좀 인식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정지웅 박사님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정동영 장관님께서 평화적 두 국가론 얘기하신 거는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에서 좋은 뜻으로 하신 겁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김병로 교수님 발표하신 거 다 동의한 부분이 너무 많고 뭐 그런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지금 야당 쪽에서 반대하는 거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또 한편으로 북한을 흡수하려고 하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대로 이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거의 담대가 되어 있어서 또 뭐 야당은 무조건 또 여당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정동영 장관을 막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정동영 장관께서는 우리 회장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북한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뭐 분단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영구 분단이 될 그런 생각도 전혀 안 하시고 당장 급한 거는 평화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나가겠다. 이제 이런 좋은 뜻을 하신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죠.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남한 내에 이 통일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뭐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포클랜드 전쟁 같은 것도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가 계속 자기 땅으로 주장해서 결국 그렇게 교육받은 세대들이 전쟁을 시작한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이제 일본에서 교육을 계속 독도도 뭐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지금은 괜찮지만은 지금 우리가 실효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교육받은 세대들이 독도를 두고 우리랑 뭐 어떻게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가론 이렇게 계속 이게 입에 담다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젊은 세대들은 민족 의식도 없고요. 많이 사라져 갖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 통일해서 뭐 하나 이런 의식도 강하잖아요. 강한데 이제 논의까지도 그렇게 맥락이 되고 교육도 뭐 두 국가론 식으로 평화적 두 국가 이렇게 장관이 되고 이렇게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뭐 대통령이 그렇게 추진하고 뭐 교과서라든지 통일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게 또 반영이 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물길이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내부에서부터도 통일 의지가 사라지고 또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국가론이라는 용어 자체가 외부 여러 세력으로 하여 남북한이 통일행을 다 싫어하잖아요. 다 강국이 될 텐데 뭐 미국도 좋아하지 않고 중국도 싫어할 거고 일본은 더더구나 러시아 어느 나라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주지 말자는 뜻에서 뭐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빌미를 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영구 분단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평화롭게 지내는 영구 분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선택의 문제죠. 평화롭게 지난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그렇게 갈 거냐? 그렇게 같은 민족이지만 아까 네덜란드 벨기에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지. 뭐 우리 그러면은 잠시 헤어졌다가 또 다시 사귀 보자 이렇게 했다가 완전히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우리가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다. 북한은 뭐 자기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해라.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 우리는 언젠가는 통일은 그래 살 거다. 우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식으로 평화롭지만 완전한 두 국가 되는 것도 우리는 원치 않는다. 저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완전히 우리도 평화롭게 완전히 두 국가로 가면 그것도 오케이다. 그러면 온 국민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시점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이제 아까 김병렬 교수님께서 우리만 잘하면 된다. 우리끼리 잘하면 된다 얘기하셨죠. 맞습니다. 우리끼리 잘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을 거라는 건 환경도 있고 조건도 있을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굳이 뭐 우리가 두 국가로 얘기 안 해도 북한을 존중하고 실체로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북한 인권 문제에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요. 그렇게 국가로 실체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풀어가면서 이 문제를 그냥 그렇게 끌고 가면 어느 순간 북한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면 아까 우리 앞에 발제하신 분들 변할 수 있다 얘기하셨잖아요. 이기영 교수님도 그렇고 이성문 교수님도 얼마든지 북한이 변할 수 있다. 그런 시점에 오는 걸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시당이 가다 보면 우리가 미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빌미를 주는 것이 과연 좋은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북한을 인정을 하고 당연히 인정을 하고 뭘 해야죠. 인정을 안 하고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까 여기 손 드신 우리 노 변호사님. 예. 네, 저는 도경일 대표님의 그 협중 담론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잘 들었습니다. 연구도 많으셨고,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한마디 말해서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대학교 연수원 동기 카톡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그 언론에 가끔 나오는 신보 변호사님이 관련된 기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야 정치적인 건 하지 말자. 그랬더니 다른 분이 거기에 대해서 그 올린 사람을 또 다른 인신공격을 했어요. 근데 인신공격한 분은 나하고 좀 친한 분이었어. 그 전에도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 내용을 올리는데 도저히 웬만하면 참으면 될 것 같다 안 돼서 저희가 일단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양반이 다시 불러서 또 들어갔는데 다시 보니까 야 참을 보니까 넘는다. 또 얼마 전에는 제 친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이 친구는 옛날에 코로나 때 그 이른바 음모론에 한참 빠져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 양반 또 부정선거 때문에 뭐가 이고 있어.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중 이런 문제도 계속 사람들을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어떤 서로가 양해든지 어쩔 수 없이 참을 정도 범위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말하다 보면 도저히 이분하고 더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서로가 대화하고 입장 이해하고 약간 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조 대표님이 이걸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에 대해서 국가가 행정이랄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예컨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한번 규정을 해놓아버리면은 그것이 계속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죠. 저는 얼마 전에 오래전이었구나. 어디 가서 노래 테스 형을 부르려고 했더니 테스 형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만 알고 있어요. 늙은 우리 조선 TV 조선 보는 사람. 왜 가면 봤더니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사냐면 핸드폰에 자기가 좋아하는 왕국에서 그냥 살고 나머지 아무 관심도 있고 모르게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이런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국가가 통제하든지 좀 누군가가 개탕을 쳐나가야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조 대표님 보시기에 연구하시면서 이게 국가 사회가 얼마 정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히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요새 좀 뭐 무슨 당에서 열심히 막 이것도 입법을 많이 하던데 그런 흔적들을 보셨는지 그 현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찾아보면서 그런 대안들 제시하는 게 있을까 봤는데 일단은 없었고 별로 그런 걸 봤을 때 아직 혐오 현상, 혐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까지 그 공론화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문제가 등장한 상태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중국인이겠지만 어느 순간 이게 북한민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다문화가 되기도 하고 우리 안에 또 다른 집단이 되기도 하고 이게 세분화되다 보면은 그냥 다른 집단 자체가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제가 이 연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동의이 사실 가장 컸던 건데 사실 혐오는 이 공적 담론의 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뭐 그런 주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에 공적 담론의 장에 공식적으로 들어왔고 그게 세력화가 됐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권위를 부여한 게 결국은 기성 주류 메인스트림인 겁니다. 즉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엘리트들, 즉 하나하나가 다 입법기관인 사람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입법으로 규제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그 주체들이 자신들이 그 당사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있는 이중성, 양면성이 다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셨을 때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선거밖에 전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집단 또는 세력 그런 대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국민들이 선거로 심판하는 것이 저는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는 집단지성이 그래도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이러한 담론을 자기의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그런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는 그런 대상들을 완전히 선거를 통해서 공적 권력, 입법 권력을 박탈하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특정한 세력,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뭐 낙선 운동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이 가장 크고 그것이 1단계로 되면 제도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을 봤을 때 겉으로는 뭔가 다양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다당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기자에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이 공적 담론의 장 안에서는 다양성이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선거제도로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하고요. 이 다양한 집단, 다양한 층들을 대변하고 그것을 의회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오로지 서로 이제 승자 독식, 야구강식 정도로 거대 양당 두 당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담론이 이 거대 두 담론의 싸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선거로 심판하고 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또는 또 다른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런 공적 담론의 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 거기에서 혐오 담론들을 이제 퇴출시키는 작업들 그런 것들을 꾸준히 뭐 정치 제도 측면에서 시민사회 측면에서 언론 개혁 측면에서 또는 이제 법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우리 한번 질문하신 분들은 질문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우리 권성하 박사님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제가 끝내야 되겠네요. 예, 지금 4시가 다 됐습니다. 우리 약속한 시간 4시기 때문에. 예. 네, 오늘 이 정기학술 심포지움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뭔가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어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심포지움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받는 시사적인 시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한반도 두 국가론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사실을 좀 확인을 하고 혹시 이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948년에 이제 남북 간에 두 국가가 생겼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분명히 플랜카드에 그렇게 붙이셨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 표현도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그러니까 단독 정부를 수립한 것이지 두 개의 국가가 생겼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조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론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국가로 완전히 나누면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으로 규정했을 때는 그 이전 그러니까 단군조선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까지의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저한테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성을 다 무시하고 대한민국만을 우리의 국가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 싶어서 일대 대통령 때부터 정부 수립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부론으로 가는 그 위험을 좀 지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오늘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1991년도에 제가 통일 교육을 연구를 하면서 가장 먼저 놀랐던 사실이 뭐냐면 1991년도에 유엔에서 남북한 동시 가입을 승인했다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그 전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건데, 국제적으로는 남한과 북한, 조선과 대한민국 두 개의 국가가 한반도에 엄연히 존재하는 걸로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거, 그걸 우리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을 해야 거기서부터 통일의 문제를 논할 수가 있지. 그 하나의 국가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통일을 논하는 것조차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그 민족주의 얘기가 나오고 했을 때 2006년인가 2007년도에 유네스코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단군 민족주의 혹은 민족주의 사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유네스코에서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예 선포를 했다는 거죠. 이미 굉장히 다양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그 일이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단일 민족주의라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두 국가론이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저기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두 국가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북한도 적대적 두 국가로 가는 것에 커다란 문제가 있지만, 적대적 두 국가로 가게 한 남한 사회의 책임은 없는가 하는 그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고, 남한의 이 반공주의 사상이 오늘날의 그 폐쇄성과 그다음에 그 확증 편향성으로까지 가면서 12.3 그 계엄 선포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까지 낳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게 내란조례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 재판에서 일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의 다툼, 그러니까 남북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남한 내에서의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김병록 교수님 이야기한 뭐 다 떼어놓고 그냥 코리아로 한다든가 고려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런 적극적인 논의와 아울러서 이수봉 목사님이 그 북한 두 국가론에 대한 이 성경적 조망을 한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북한을 이렇게 대하자라는 4.3 항목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북한을 이렇게 대하자라는 이 항목에 플러스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진보가 보수가 진보를 이렇게 대하자라는 것에 똑같이 적용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북한을 이렇게 대하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남한 기독교인들이 서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자신이 진보라고 여겨진다면 보수 기독교인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보수에서 진보를 대하는 태도가 여기 나온 그대로 원수를 갚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위하여 기도하라, 선대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거를 똑같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중에 마지막에 이경 박사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빛이 정말 비추면 어둠이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항적인 논리를 발굴하고 하는 것보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그 녹일 수 있는 그 소금의 역할, 음식의 맛을 내게 하면서도 부패한 것을 썩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방법론들을 각자 그 파트 부분에서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거를 더 이렇게 대안으로 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대안으로 다 제시하려면 오늘 6시가 돼도 못 끝날 것 같아요. 우리 권성아 박사님이 아주 좋은 의견을 부가적으로 더 플러스해서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우리 김병로 박사님이 한번 한마디 하시고 이제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토론을 들으면서 좀 저 스스로도 되게 답답하다는 생각, 저는 사실 해결보다는 답답한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중들과 여기 논의와 또 저희가 논의하는 어떤 그 내용들이 많이 괴리감이 있어서 약간 답답한 그런 마음이 좀 있었고요. 그게 뭐냐면은 적대적 두 국가 그러면은 두 파트잖아요. 적대성과 두 국가라는 영역인데 적대성에도 두 영역이 있습니다. 적대적인 태도와 행동 자체는 기독교적으로 뭐 그냥 100% 받아들여서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는 것은 뭐 하루 종일 해도 뭐 모자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적대성의 또 다른 영역이 뭔가 하면은 태도와 그 행동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강조하는 게 법이고 제도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또 국가성하고 뒤에 연결되거든요. 그 구조적인 부분이 헌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토 조항 그걸 들이밀면서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하고 있다는 그 법규 자체, 대한민국이 전 한반도를 포괄하고 있다 이 자체가 적대적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태도가 적대적이라는 것 플러스 이제 법적이고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또 규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영역에 들어가면 이제 국가라는 게 되게 복잡한 문제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으면 뭐 주권, 영토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거 다뤄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여기서 약간 그 미스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 국가라는 것은 네이션 스테이트, 근대 민족 국가라는 게 민족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민족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저쪽에서는 조선민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연구를 많이 안 하니까 기본적으로 조선민족이나 한민족이나 우리 민족 같은 민족일 거야. 단군에 뭐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5천년의 역사에 우리 민족일 것이다. 그 일민족 이 국가가 이루어졌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우리 민족이 단군만 공유하지 단군 아래에 한족과 맥족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것은 북한의 해석인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해석을 하지 않고 한민족 중심으로 해석하고 저기도 조선민족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족과 맥족으로 나눠지고 부여와 고구려를 만들고 역사를 계속 이렇게 80년간 계속 갈라치기를 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북한 연구나 이 통일 연구에서 너무 통합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분절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정치학자나 어떤 어느 편향된 어떤 학과목만 연구하기 때문에 역사학자들과 또 다른 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오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논의가 같이 될 수 있어요.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아까 제가 70년대도 얘기하잖아요. 70년대 역사가 완전히 재해석되고 한족과 맥족으로 나눠지게 돼요. 한족은 마한진한 변환에 그 아래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에 그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외래적이고 약간 그 메인스트림에서 조선의 그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 있는 저 아래쪽에 만진한 변환에서 성장했던 그리고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통일 일시적으로 했지만 그 통일을 인정할 수 없고 그런 그 맥락을 잇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외래화시키기 위해서, 외제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것이 두 국가론의 핵심인 거죠. 민족 국가. 그래서 국가는 당연히 두 국가 거의 1.9국가, 2국가가 됐고 그 두 국가를 이루는 일민족이 분열이 됐다는, 분화가 됐다는 지금 현재 그 분화된 그 민족에 대해서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금방 느껴지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우리 한민족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과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고 소통이 안 되면 그 네이션 스테이트나 민족 국가가 두 개 국가로 완연하게 분절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두 국가론을 논의할 때 두 국가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현 주소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과연 그 북한이 해석하는 조선민족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 만나봐도 한민족이면 됐지.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이 나오는 거죠. 한민족이 중심으로 된 한류를 그러면 이것을 통합하는 노력은 해야 될 텐데 현실은 적대적이고 아직 통합의 가능성은 없고 하지만 이런 논의들을 조금 더 찬찬히 해가면서 어떻게 계속 분화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좀 논의할 게 사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러 레벨에서 논의를 해야만 이거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순 박사님이 옆에서 한마디를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 김병로 교수님 옆에 계시니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98년도 제가 석사 처음 북한 공부할 때 김병로 교수님께 그 남북 통일론을 배웠었습니다. 통일론을 배웠는데 그때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 그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교수님 가르쳐 준 것이 제 학문의 바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배울 때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김병로 교수님께서 그때 그 94년도 그 민족공동 통일 방안 설명하시면서 3단계로 되는데 두 번째가 국가 연합 단계다. 근데 국방권, 외교권을 가지는 국가들끼리 연합하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못 물어봤는데 뭘 여쭤봤냐 그러면 아니 왜 국가 연합이면은 북한도 국가인 거잖아요. 나 그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우리만 국가지 왜 북한이 국가냐. 근데 우리 민족권 통일 방안에는 국가 연합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뭘 느꼈냐 그러면 우린 94년도 처음에 그 통일 방안을 설계할 때 국가 연합, 그러니까 뭔가 다른 두 국가를 기본적으로 가정한 것이 아니었을까. 뭐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북한은 끝까지 두 국가 이야기를 안 하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두 국가를 이야기하니 차라리 잘 됐다. 좀 희망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통일 방안에 국가 연합으로 있고 북한도 두 국가라고 하니 이제 적대만 좀 띄어내버리면 우리가 원했던 3단계 교류 협력하고 이미 국가로 해서 또 국가 연합으로 가고 그리고 통일로 가는 뭐 그래 가는 것도 꽤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 왜 드렸냐 그러면 김일호 교수께서 답답하시고 부정적이라 하셔서 제가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아서 희망은 있다. 예, 그래서 서로 두 국가로 이야기했으니 이제 통일로 가는 길만 잘 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절망적이었다가 갑자기 희망이 솟네요. 네, 아마 여러분 하고 싶은 질문도 많은 게 오늘 참 너무 귀한 우리 그 강의들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걸 함축적으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 발제하시는 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다 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오늘 발제하시고 또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렇게 귀한 거 대답해 주신 우리 발제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합시다.